반갑습니다. 인왕산 TV 이홍정입니다. 오늘은 노다니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를 얘기하기 전에 스가 총리를 한번 평가해 주시죠. 네, 스가 총리가 사실은 한국에서는 그렇게 뭐 별로 뛰어난 뭐 기억에 남은 총리가 아니라는 그런 인상이 뭐 실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런 말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은 스가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은 1년 땜빵으로 네. 아베 소임으로 들어선 거고 남은 자녀인지 그렇죠. 네. 처음부터 말하자면은 정식으로 수생으로 등극한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스가라는 사람이 소위 자민당의 엘리트 코스를 밟는 네. 그런 굉장히 뭐 명문 가문이라거나 오랫동안 그 자민당 의원이었다거나 하는 그런 그 경력이 없고 일본에서는 상당히 흑수저겠네요. 흑수저라고 보죠. 보죠. 네. 사실은 뭐 그 사람이 뭐 가난한 집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대를 잇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거죠. 네. 일본식 정치 엘리트의 그 브랜드는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은 네.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다. 네, 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1년 동안에 네.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선 코로나 사태가 닥쳐가지고 네. 그걸 물론 해왔고 올림픽 치렀습니다. 미국 방문해가지고 네. 일단은 그래도 수상 노릇을 했고 네. 더군다나 한국에서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일본에 지금 IT 시대에 맞게 지금 디지털 청을 최초로 만들었거든요. 네. 그거 창설됐습니다. 네. 스가 정권 내에서.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비판하는 그 오염수 네. 처리 문제도 네. 계속 다뤘기 때문에 갑자기 수상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숙제들을 원만하게 처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시다가 아직 내각은 만들지 않은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일본은 이제 내각 책임자라 네네. 수상이라는 것은 이제 그 집권당의 총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자민당의 인사인 네. 거고 일단은 기시다 후미오라는 사람 1957년생으로 64세 혈액형은 AB형이고 이 사람은 대대로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히로시마 1구라는 그 정치구에서 계속 국회의원을 해온 소위 말하는 세습의원의 네. 한 사람입니다. 네, 네. 그리고 와사다 대학을 나오는데 이건 뭐 그냥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본에서 이 사람이 동경대학 들어가려고 삼수를 해서 네. 일본은 뭐 오수 육수 다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삼수를 해서 못 들어가고 와사다 네. 들어갔다. 아, 근데 와사다 나왔군요. 와사다 나온 총리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모르는 건 이 사람이 장기신용은행 지금 없어졌습니다만 네, 네. 굉장히 중요한 국책은행에서 처음에 몇 년 동안 근무하면서 외환 업무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의 금융이 상당히 밝습니다. 네. 그러면서 앞으로 이 경제 금융 쪽에 상당히 어쩌면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 보고 네. 또 한 가지는 일본 사람 중에서는 네. 외모가 좋다. 이 사람은 외모가 좋다. 베스트 드레서 상을 아니 얼굴도 잘생긴 것 같더라고요. 괜찮죠? 네, 네. 그래서 아비도 받았지만은 옷 잘 입는 상 네. 수상한 사람이어서 그러면-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네. 그 여자들 편을 앞으로 네. 선거론도 많이 받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뉴욕에 근무하면서 어렸을 때 유년기를 뉴욕에서 보냈어요. 오. 그래서 이 사람이 외국인 차별 경험도 있고 해가지고 네네. 굉장히 일본의 정치가 중에서는 미국의 문화를 안다는 거. 영어를 잘하는 편이고 아마 그러면서는 이 인종차별 문제에서는 한국 사람하고 굉장히 공감하는 면이 있지 않을까. 네네.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고 정치학 신시내티 대학에 유학 가고 처음 수업 들은 게 일본 정치였어요. 예. 그래서 뭐 그 미시간 대학의 워드인가요? 워드 네, 교수, 유명한 분입니다. 워드 교수의 책을 가지고 배웠는데 그 뭐 기억이 다 안 나지만 예. 일본 정치가 3점 예. 세 가지 그 트라이언버리 콜리전이라고. 그래갖고 하죠. 이제 예, 예. 그게 관료하고 예. 재계, 재계 자민당. 자민당 예, 예. 그것이 딱 그거 하면 기억나는데 예. 그것이 아직 계속됩니까? 그러면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의 정치 경제의 핵심 약화되거나, 핵심 구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저기 청와대하고 여의도가 꽉 쥐고 있는 거 마찬가지인데 우리 이제 사실은 비슷하게 이제 저기 재계가 있었는데 네. 우린 지금 그 경단련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정계, 재계, 관료가 같이 국가로 움직이는 그런 일종의 그 주식회사형은 마찬가지죠. 근데 일본이 이게 원형이고 일본은 모든 것이 천천히 바뀝니다. 지금도 그게 지속되고 있다. 그거는 우리나라 같은 거는 뭐 이게 뭐 서로 나쁘게 좀 부정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죠. 그렇죠. 일본은 뭐 좋은 의미 나쁜 의미여서 굉장히 안정을 중시하고 네.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좋은 면과 나쁜 면에서 뭐 정권이 지금 정권도 많이 바뀌었고 특히 그 전우리 한강의 기적의 핵심 동력이었던 말하자면 정치와 재계의 어떤 그런 협력 관계 지금은 깨지지 않았습니까? 또 노동이 대두했고 일본은 노동이 국가 운영에 참여를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보수 국가인데 그러면서는 어떤 좋은 의미 나쁜 의미에서 일본은 변화가 잘 안 나타난다. 변화를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거나 회피한다. 이런 성향이 강하다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통령 아들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만약에 뭐 일본에선 유명한 사람의 자식이 미국도 그렇고 뭐 자식이 왜 정치를 안 하느냐 그런 측이 좀 뭐랄까 대를 이어서 정치하는 걸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죠. 일본은 그렇죠. 미국도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좀 다른데 네네. 일본의 경우는 이제 소위 세습 정치가 네. 하나의 중요한 정치의 전통이자 형식인데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네네. 그게 다른 것 그건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은 그 지역구에 응원회라고 있어가지고 네네. 옛날에 재미난 이유로 그 오부치 수상이 감옥 가서 쓰러졌을 때 네. 오부치 수상의 그 대대적인 응원 모임에서 시민 모임에서 불쌍하다고 따님을 국회의원 시키고 말하자면 아버지가 감옥 가면은 그 사람이 불쌍해서 따님을 국회의원 시킬 정도의 그런 지역 정치가 굉장히 밀착 정치다라는 그게 거. 응원회. 응원회 ON가이라고 합니다. 맞으면 미국의 팩과 비슷한 거네. 정치 그렇죠. 후원회 그렇죠. 조직 같이요. 그런데 이건 미국은 뭐 선거 때만 조직되지만 여기는 항상 조직하는 거. 그것이 이제 앞으로 또 헌금으로 연결이 되고 네, 네, 그래서 일본의 자민당이 오랫동안 지금도 그렇지만은 어떤 그런 부정부패가 구조적인 이유는 그 지역의 응원회 조직하고 그 안에 이제 말하자면 사업의 어떤 알선이라거나 그런 그 정치 권력과 그 금전 권력이 맞돌아가는 면이 있는 거죠. 네. 엊그제 신문 보니까 자민당에서 공명당하고 연립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자민당이라는 것이 일반 시청자들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해방 후에 죄송합니다. 1945년 이후에 자유당과 민주당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사회주의 정당이 생기는 걸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친 거죠. 그래갖고 오랫동안 집권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뭐 집권을 못했거나 또 연립을 하는 그런 거 바뀌었죠. 그런 일환 있죠 지금. 맞습니다. 우선 정리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자민당하는 정당의 풀 네임은 자유민주당입니다.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자유당과 민주당이 1955년에 소위 말하는 보수 대합동이라는 걸로 해서 합쳤는데 자유당 요번에 기시다는 자유당 쪽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유당 쪽 혹은 민주당의 최초는 아베의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가 그것도 그 자유당 주머니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 계열은 사실은 세계관이 많이 다릅니다. 자유당 쪽은 굉장히 리버럴했고 민주당 쪽은 굉장히 그 미국을 중시 여기는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었는데 아무튼 그때 8개의 파벌이 있었는데 합쳐서 자민당이 1955년이 된 거죠. 이제 그 후로 기본적으로 계속 지금껏 집권하고 있지만은 최근에는 그 자민당 일당으로 3분의 2가 안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 입법에 따라서 3분의 2가 필요한데 항상 3분의 1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시점에서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대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대타로 들어온 것이 공명당인데 공명당은 사실은 창가학회 종교 집단이 되어 있습니다. 창가학회, 일본 종교. 종교 기반을 바탕으로 하는 데인데 기본적으로 거기가 가치관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자민당하고 공명당이 자공연합이라고 하는 자민당, 공명당, 연합. 그래서 합쳐서 자공연합이라고 말하는 그런 면에서는 자민당이 1955년에 집권해서 지금까지 그 긴 세월 동안 정권 내준 게 딱 6년입니다. 6년 있었죠. 그리고 일당 독재에 가까운데 그게 언제죠? 그게 이제 한 15년 전에 민주당이 민주당. 한 6년 동안 했었죠. 그거 딱 한 번인 거예요? 그 기는 한 기간에 6년 놓쳤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1955년 이후로 지금까지 일당 독재 마이너스 6년인데 최근에는 그 일당 독재를 지지하는 것이 헌정임으로 안 되고 여기 밑에서 공명당에 받쳐줌으로써 안정된 3분의 2를 마지막 무슨 정책이라도 통과시켜야 되니까 3분의 1을 클리어할 수 있다. 그렇군요. 그 자민당 그 내부 얘기에서 좀 더 얘기해 주실 거는 우리 사람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거 그런 것을 좀 얘기해 주시죠. 우선 이제 자민당 하면 우리와 달리 일본의 총재는 자민당의 일본의 총리는 자민당의 총재가 장현직이에요. 내각제니까. 내각 책임이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지션이 그 총리가 있는 총리 관저에 모든 거를 다
한 우리 그 대통령 비서실장에 해당되는 것이 관방장관입니다. 일본의 관방장관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비서실장 플러스 대변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막강한 거예요. 그다음에 당으로 나오면 이제 당 3역이라고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간사장. 자민당 간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정치자금 다 결정하는 사람. 제일 중요하죠. 당 재정위원장 비슷하고. 재정위원장 플러스 당의 제일 핵심은 간사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조회장이라고 정책조정회장인데 기조 시점 비슷하네요. 요번에 그 여자가 됐습니다. 다카이치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이거 말도 못한 우익 여자예요. 들어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전체 의원회장이 있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번에 그래서 임명한 것이 수상관자의 관방장관으로 마츠노라는 젊은 사람, 59세가 젊은 건 아닌데 일본에서는 대단히 젊은 겁니다. 들어섰고 그다음에 이제 다민당에서는 제일 중요한 간사장을 아마리 아키라라고 있습니다. 72세 된 할아버지. 이 사람이 아소타라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아소타라는 부총재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다카이치 사나야라는 사람은 60세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그 새역모라고 새 역사 교과서 운동이 생겼습니다.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새역모 우리말로 그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에서 어떻게 보면 반일적인 막 그런 이 교과서 운동이나 그 운동을 할 때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최우익 그 단체가 그거를 연 단체였는데 그때 부상한 여자 사람이 하나가 다카이치 사나라는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는 그야말로 보수당에서 굉장히 어필하는 여성분인데 정치 경력은 없는데 굉장히 인기를 끌고 사람이 주목하는 그거에 조금 더 우익 버전 이 다카이치 사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자민당의 총무회장, 이제 3역이 간사장, 정조회장, 총무회장 그냥 자민당 정체를 그 아우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지난 후쿠다 수상 아들. 제일 중요한 거는 기시다가 속하는 파벌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다 기본적으로는 아베가 주물르는 사람들. 결국은 아베가 뒤에서 수렴 청정한다. 그래서 아베가 7. 아소가 3을 결정하는 권력 집단이 등장한 것이 기시다다. 일본에서 여성이 상당히 정치적 부상해요. 동경시장도 하고 한국과 비교해보면 여성이 상당히 올해도 뭐 수상 후보도 올랐죠. 총리 후보도. 그렇게 여성이 정치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참 좋은 질문인데요. 뭐 크게 보면은 학문적으로는 일본 보수 정치가 바뀐다고 볼 수 있는데 고이즈미 수상 기억나죠? 고이즈미 수상이 여러 가지 면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이 사람이 괴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국민적 인기가 있어가지고 자민당 내에서 사실은 별로 이렇게 파벌력이 없었는데 최근에 대중적 인기를 가지고 굉장히 신선하고 그런 수상으로 등장하면서 소위 말하는 그 고이즈미 칠드런이라고 새로운 정책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다 우익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력 관계없이 심지어는 그 대물을 잇는 그러는 정치 가문 사람 관계없이 이런 뭐 정경숙이라거나 이런 데서 많은 젊은 정치자들을 흡수했는데 걔네가 고이즈미 칠드런이거든요. 그때 거기에 여성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때 여성이 많이 그 고이즈미 때 확 터진 그런 그 문으로 들어온 여자들이 커가지고 그 후로 이제 이것이 하나의 패턴으로 정착되는 역시 그것도 큰 일본 정치사에서는 모든 것이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계획이 아니니까. 그 고이즈미 당시의 그런 개혁, 그런 미국식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정치를 흉내는 것에 따라서 이 말하자면 남성 위주의 자민당 정치가 많이 희석되는. 막 그래도 뭐 굉장히 남성 위주지만은 국회의원의 여성의 비율은 난 아직도 한국이 높다고 봅니다. 한국이 높아요? 다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포스트에 여자를 기용함으로써 이미지를 이렇게 장식하는 그런 식의 새로운 정치 수법은 고이즈미 이후에 생겼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지션은 절대 여자가. 그래서 이번에 다카이치가 정조회장 들어간 것이 굉장히 또 하나의 일종의 돌파구 비슷한. 이 박사님이 얘기해 주시는 과정에서 제가 잠깐만 궁금했던 것이 나오는데 마쓰시다 정경숙이 일본은 성공했는데 한국은 왜 안 되느냐 그런.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도.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저는 마쓰시다 정경숙의 그 중요성이나 위상이 한국에서 너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과장되어 있다고 봅니다. 포장. 마쓰시다 정경숙에 들어가게 되면은 한 3년 정도
상당히 많은 돈을 받으면서 네. 자기 스스로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떤 정책을 개발해서 돈을 받으면서 예, 연구를. 예. 네. 말하자면 유료 대학원, 유료 정치 대학원, 유료. 무료로 돈 받는 대학원. 돈을 받으면서. 근데 마츠시다 정경숙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주목을 끌었는데 마치 말하자면 보수 일본 정치의 하나의 변화 같이 네네. 인식됐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마츠시다 정경숙 출신 국회의원 몇 명 안 됩니다. 사실 안 그리고 오히려 되네요. 민주당에 더 많습니다. 야당 쪽에 마쓰시다 정경숙 출신이 민주당이 더 많다. 많습니다. 현재. 마쓰시다 정경숙이 원래 뭐랄까 좌파적이거나 뭐 리버럴한 건 아니죠. 아닌데도 아시다시피 마츠시다 그룹에 네. 마츠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그 정주영 씨와 굉장히 비슷한 인물입니다. 네, 옛날에 네. 학력이 높지 않지만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거대한 부를 이룬 사람이 애국심 속에서 말하자면 정치가들한테 새로운 정치 교육을 시키는 그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가 큰 자산을 기부해가지고 맺는 것이 정경숙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마츠시다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국회의원 만들어서 그런 의도는 전혀 없는 겁니다. 네.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렇고 마츠시다 정경수 지금은 거의 언론에서 언급되지 않을 정도로 네, 이제 뭐 그렇군요. 위상이 그렇군요. 기시다 내각의 한일 관계를 우선 한일 관계 그러니까 지금 최악이죠. 그 언제가 제일 나쁜 얘기는 뭐 네네. 그런데 사실 나쁜 것 시기 중에 하나죠. 지금 이제 왜 최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 위안부, 네네. 정권 위안부 문제하고 징용구 문제가 이제는 과거에는 뭐 학자나 시민단체 수준에서 논의되다가 네. 지금 이게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첨예한 사안이 재판? 재판. 네네네. 소송이 이루어지고 네네네. 있는데 과거에 관한 문제는 지금 따져보면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있고 네. 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정신된 별도입니다. 네. 우리 옛날에 미국 영화 보면은 전쟁 때 가서 타이피 타다친 여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사람들은 정신대입니다. 그 종군 위안부가 있고 네. 가서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 같은 하는 사람이 정신대가 따로 있는데 이게 우리에서 그 영어가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은 참 예. 박사님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예. 우리는 위안부가 정신대로 알고 있는데 예. 그거를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설명해 주시죠. 정신대는 브로드하게 네. 국가의 목적에 동원된 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은 다 정신대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대의 일부가 위안부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위안부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대 일부가 위안부일 수 있다. 그 성적 제공하는 위안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신대라.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그 위안부 대책에는 처음에 정신대란 말이 들어선 이유가 네네. 위안부랑 전혀 관계없는 용어가 이렇게 전체 명사가 돼버렸던 거죠. 아무튼간에 일본군 위안부 우리가 말하는 정식 용어. 그다음에 일본군 정신대. 네. 그다음에 또 강제징용. 강제징용. 예, 지금 그 재판에 막 요새 소송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역사 교과서 문제. 네. 또 일본에 가면 한국 조선 문화재가 아직도 많습니다. 네. 반환 안 되는 거. 그다음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네. 살린 한인 문제. 네. 할 게 많네요. 그다음에 또 앞으로 이의지가 더 중요해지면은 네. 동해에 있는 지금 독도가 아니라 네. 서로 겹치는 경제 수역이 네. 어마어마한 이권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 큰 문제를 부상한다고 보거든요. 또 최근에 동해 일본의 명칭도 아직도 따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최근에 일본군 위안부 관해서 유네스코 유산을 우리가 계속 등재하는 거를 일본이 막고 있거든요. 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최근에 너무 참여하기 때문에 그 여성 인권에 대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하고 징용고 문제가 지금 많이 부각되고 있지만은 이렇게 7개, 8개나 되는 현안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한 정권이나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양쪽 국민의 어떻게 보면 이익이 많이 그 조정이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길게 보면 전 이거는 뭐 1년, 5년, 10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현안들에서 중요한 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한두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정신대의 일부가 위안부인데 위안부가 성적 제공을 한다 그랬잖아요. 하는 것이 위안부인데 그게 돈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우선 이 박사님 지금 현재 서울에 그 정신대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활동가들이 그런 여성 문제 관련해서 본인의 의사 관계없이 일본군한테 성적인 어떤 그런 활동하는 사람이 정식 명칭이 지금 일본군 위안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대는 가서 일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남녀 관계없이. 그 말씀하신 그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는 지금 우리 이거를 관장하는 우리 국가의 대표 기관이 정의기억연대이거든요. 네네. 정의기억연대에 박물관에 가보시면은 네. 돈 받은 그런 얘기가 다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네. 핵심 요소는 아닙니다. 네네. 완전히 그야말로 강제적으로 그 어린 소녀들이 네. 그런 본인의 의사 관계에서 성적인 어떤 건 착취를 당했는데 네.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받는 지금 건 본질이 문제가 아니다. 아닙니다. 네네. 아니고 네.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권이나 네네. 명예나 이런 거를 어떻게 회복시키냐는 것이 더 큰 문제이고 네. 그건 아직 네. 이제 지금 계속 알겠습니다. 싸우고 있는 문제. 한 가지 더 제가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그러니까 이제 EEG라는 건 이제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배타적 경제 수요, 배타적 경제 수역이 익스클루시브 이코노믹 존. 근데 그것이 앞으로 해양 자원이 굉장히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기네 국가영역에서 얼마까지를 말하자면 배타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 못 들어오게 나의 마음대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수를 하는 나라가 지금 뭐 152인가 정해졌거든요. 네. 한국은 이 사회가 좁기 때문에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지금 독도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네. 앞으로 독도는 그냥 대부분 섬이고 네. 거기는 수산 자원이 없거든요. 네네. 다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뭐 유전이나 어업 자원이나 네. 그런 앞으로 장래적인 자원이 있는 우리의 동해. 걔네가 일본 사람만은 일본 해가 지금 두 나라의 이의지가 겹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앞으로 계속적으로 뭐 해양법이나 뭐 나아가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큰 문제로 버티고 있는 거죠. 독도 문제는 전망이 어떻습니까? 독도 문제는 뭐 아시겠지만 일단은 네. 그 우리가 점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유가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는데 1965년 한일국의 정상화 때 네. 두 나라가 서로 네.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해도 좋다. 네. 그런 의도를 천명하게 해서 매년 한 번 구상서 네. 노트 버벌이라고 하죠. 네. 그 법적 적은 없지만은 외무성이 상대방 외무부에 네. 확인하는 메일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실제로 매년 오고 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참 놀랍게도 네. 우리 외무부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되어 있죠. 네네. 지금 이 순간에 일본 외무성 들어가면 똑같이 똑같아 있다. 다케시는 우리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네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 제가 그 독도 관해서 미래학이 있다는 거 책도 네네. 썼습니다만 이걸 그렇다고 유엔이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해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두 나라에 어떻게 보면 예지가 지혜가 걸려 있는 건데 네. 지금 분위기에서는 아마 이거를 절대 양보 안 할 겁니다. 서로. 서로 양보 안 할 네네. 겁니다. 이 얘기를 뭐 이렇게 뭐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돼요. 어떻게 보면 떠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건 정권 관계가 좋을 때는 네. 그냥 조용히 언급을 안 하는 거지만은 어느 때라도 한국에 마찰이 생기면 항상 메인 메뉴로 떠오르는 거는 독도 문제. 그리고 또 자국 내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요. 영토 문제. 지금 저 한일 관계에서 저 현안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재판까지 걸려 있는 강제징용 문제를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일단 뭐 아시겠지만 강제징용은 일본이 전쟁을 치르는데 한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을 일본의 이제 기업에 가서 되게 일했으니까 네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전범 기업 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일본에서 그런 중화공업의 대표인 미쯔비시 그룹 아니었습니까? 네네. 미쯔비시 중공업이나 그런 데 가서 일을 한 거고 이러한 장소는 뭐 일본이 있었고 여러 군데 있었는데 본인들은 대개 다 돌아가셨습니다. 네. 지금은 그 소송을 하고 있는 주체들은 이제 자손들. 유족들이고 네. 이제 그걸 대행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일본에 하는 말은 1965년에 한일 청구권 자금 그 당시 3억 달러, 2억 달러에서 합계 5억 달러가 한국에 넘어오지 않았어요. 이것으로서 말하자면 한일 간의 모든 부채는 정리가 됐고 네. 이 과거에 태평양 전쟁 시에 발생했던 이런 불이익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상은 그 돈에서 해주는 것이라고 한다는 것이 일본의 지금 주장입니다. 개인적인 거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일본에서는 표현 없네.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저게 전체적으로 네. 토탈 썸으로 네. 그걸 한꺼번에 청구권 자금을 제공했으니까 네, 네. 한국 정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네, 것이 네, 네. 일본의 주장이고 아, 네. 한국은 그 입장이 바뀌옵니다만은 네. 지금은 그거는 정부 간의 문제고 민간인에 관한 것은 그 민간 기업이 해야 된다는 것이 최근에 이제 한 뭐 10년 이내에 소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드디어 한국의 법원에서 그게 문제예요.
우리 대법원에서 그걸 좀 해야 된다는 식으로 판결했기 때문에 이제 또 문제가 근데 그건 이제 문제라고 하는 말씀은 한국에서 반쪽의 의견이고. 그렇죠, 물론 네. 그렇죠. 이제 그것도 한국에서도 갈려 있습니다. 네네. 말하자면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말, 네. normalization, 모든 것이 정상화되었던 것에 포함된다는 것이 많은 한국의 보수 쪽의 사람들의 의견이고, 네. 최근에 이제 그렇지 않은 진보 쪽의 사람들은 그거는 그거고 개인의 자유가 침해당한 것에 관해서는 국가 권력 관계없이 그것을 실제적으로 활용한 주체인 일본 기업이 보상을 해야 된다. 이것이 최근에 점점 굉장히 리버럴해지는 한국의 법원에서 말하자면 지금까지의 그 말하자면 판결을 바꿔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또 한국에서는 평가가 갈리지만은 현실은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국 며칠 전에 그 한국의 증영국 유정이 확보한 일본 기업의 상표권 을 팔 수가 있다라고 지금 며칠 전에 본 것 같습니다. 나왔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사안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박사님이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니까 또 제가 또 일본 정치에 대해서 또 질문하고 싶은 게 또 나왔는데 이제 일본 헌법이 이제 평화헌법 아닙니까? 그게 이제 보통 국가와 정성 국가하기 위해서는 이제 군대를 가질 수 없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대신 군대를 가질 수 있게 바꿔야 된다. 그런 거는 어떻게 지금 진전되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아베가 들어서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아베 신조라는 정치가 혹은 현상에 가장 핵심적인 이제 요인 그 팩터의 하나가 과거에 거의 금기에 가까웠던 헌법 구조의 한 천명한 전쟁 포기권에 따라서 정규군을 가지지 않는 그런 조항을 바꿔서 자위대만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셀프 디펜스가 아니라 정규적으로 일본도 정규군을 가져야 된다. 그 헌법 구조 개편의 문제는 지금까지 뭐 거의 20년 앞으로도 계속 이제 막 논란이 많을 텐데 한 가지 문제는 이제 미국이 위상이 바뀌어져 가지고 과거처럼 압도적인 헤게모니가 아니라 이제는 중국의 챌린지를 받는 어떻게 보면 한 60%의 지금 패권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미국은 과거와 달리 일본은 무장해서 안 된다는 헌법 구조를 확실하게 서포트했는데 이제는 살살 바꾸면서 중국의 저걸 막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에서 피벗은 일본이다. 그래서 일본이 결국은 정기권화 하는 것이 장래에는 미국의 국익에 맞는다는 판단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일본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죠. 맡기겠다. 역시 그걸로서는 모든 전쟁 상태에서 자유만은 안 나는 거고 정상적인 군대가 돼야 되겠다는 일본의 자민당의 그 말하자면 주장이 지금 특히 아베 때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 많이 먹혀 들어서 앞으로 일본 그 정규군화 그건 앞으로 계속 논의가 저는 확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집단 자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북한하고 이제 한국하고 문제가 있을 때 일본이 일본군이 자위대가 동원될 수 있는 거는 이게 침략이 아니고 뭐 집단 자유 개념은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서? 집단 자유 개념이는 뭐 인정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안 한다.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정규군을 증용을 하지 않는다. 그 징병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셀프 디펜스 포스다. 자위대라는 개념인데 최근에 이제 그거를 벗어나서 정규군화 하겠다는 것이 모리 그다음에 저기 고이즈미 아베 요게 다 같은 파벌입니다. 청와회라는 파벌인데 청화회 파벌인데 굉장히 우익 파벌이죠. 근데 그것이 과거에는 거기가 마이너리티여서 지금 메저리티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현재 여기 이번에 기시다가 거기 파벌은 아니지만은 그 뒤에 있는 아베가 지금 흔드는 이유가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일본이 앞으로 정규군화 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일본 내부에 지금 의견이 찬성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이 점점 그거를 뭐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간다. 만약에 앞으로 미국이 반드시 미국, 한국, 일본이 합동훈련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소위 말하는 우리 군대에 다녔습니다마는 네. 전투 서열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독트린이 같아야 되는 네네. 건데 일본만이 떡 떨어져가지고 같은 해군인데 운영 체계가 다르다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지금 국제정책 환경이 바뀌면서 막 일본 우익에 막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되어 있고 그래도 최근에 그 일본 해군이 해상 자위대죠 해군이 네네. 해상 자위대가 자기네 석유 운반선 보호하기위해서 중동까지 하고 하는 네.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이 점점 논란과 관계없이 현실에 있어서 일본 자위대의 정규군화는 네. 데이 바이 데이 좀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일본 해상 자위대를 포함해서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은 어떻습니까? 양적, 질적. 우선 숫자는 몇 명 안 됐죠. 네네. 거기는 네. 말하자면 병사가 없이 네. 우리 치면은 하사관하고 장교만 한 3분의 1 정도 있는 거기 네네. 때문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네네. 10만 정도가 될까. 따라서 다 돈을 주는 그렇죠. 월급쟁이 네네, 됩니다. 그렇죠. 징병이 아니니까. 예, 아니니까. 파워는 어떻습니까? 파워라는 게 여러 가지 개념인데 네네. 파이어 파워는 우리보다 우위입니다. 네네. 지금 세계적으로 항상 모든 면에서 일본 자위대의 군비가 네. 저기 육해공 다 우리보다 위입니다. 네네. 무기는. 네네. 다만 인력에 있어서는 걔네는 파이팅 포스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지금 굉장히 저하돼 있죠. 네. 최근에 보면은 일본 자위대 훈련하는 거 보게 되면은 거의 뭐 학생들 노는 것 같이 훈련하는 모습이 네네. 잡힐 정도로 그런 면에서 말하자면 이제 이 택티컬 전술 측면에서 지상에서 이렇게 싸운다거나 네. 이런 면에서는 군대가 아니죠. 네. 다만 무기가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앞으로의 전쟁은 뭐 그 육지전이 아니고 네. 뭐 해군이나 해상이나 공군이나 특히나 더구나 앞으로 사이버 이렇게 네. 가게 된다면은 하지만 이제 일본도 점점 그런 것이 미국의 압력이 강해지다고 한다면은 더구나 중국이 네. 계속 저렇게 확장해 온다고 한다면은 일본도 뭐 정규 군화는 네. 뭐 상당히 그 병력을 늘린다거나 네. 그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일본의 군사력이라는 것을 이제 평가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미일 동맹에 하고 연결되면 그렇죠. 엄청 크죠. 미일 동맹이 없다면은 자위대가 좀 거의 유명무실을 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전후 어떻게 보면 참 미일 관계가 굉장히 역설적인데 네. 원자 폭탄 터뜨린 나라가 어딥니까? 그렇죠. 미국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원자 폭탄 터뜨리고 얼마 안 나가지고 1950년에 한국 동란이 발발하는 바람에 네. 그때부터 갑자기 저기 동맹이 돼가지고 일본의 군수 산업이 그때부터 발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국에 들어온 뭐 트럭집 차들은 다 일제였으니까. 53년 단 3년 만에. 네. 그리고 1955년에 자민당이 들어서면서 그때부터는 미일이 조약을 맺어가지고 상호 방위조약, 네. 미일 상호 방위조약.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중국 그 전투기가 네. 홋카이도 폭탄 터뜨렸다 네, 네. 그러면 그 즉시 미일은 같이 참전하게 되는 겁니다. 네. 방위조약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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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군비가 형성돼야 되는데 네. 내부적으로 이런 헌법 문제 때문에 동원을 못하니까 사람을 네. 병력은 그런 식으로 두고 네. 다만 장비는 뭐 제인스 영광 같은 거 보게 되면 뭐 어디나 한국보다 반드시 다 좀 하나 위입니다. 네. 한국이 전반적으로 지금 세계에서 이 무기나 이런 그 파이어 파워가 네. 보통 7위 정도 되거든요. 네. 네. 일본이 7위. 6위쯤 됩니다. 네. 6, 7위. 네. 대단한 거죠. 네. 네. 그러면서는 훨씬 이런 항공기나 함정 같은 네, 것이 네, 네. 우리보다 크고 많고 네. 우수하고 뭐 그런 거는 병력은 육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상군이 적을 뿐이지 네. 해군 공군은 네. 막 우리보다 약하지 않다고 봐야 되겠어요.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일본의 군수 산업이라 그럴까 그게 이제 한국 전쟁에 많이 팔아왔다 있죠. 베트남 전쟁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이 분야에서 하나 더 뭐 여쭤보기 좀 이 얘기하기 좀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데 일본에서 헌법을 노멀라이제이션 보통 국가화 이런 거 만드는 것을 우리가 구구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구구는 뭐 사람에 따라 그 용어의 선택인데 네. 맞아 일본이 정기군화 해야 된다. 네네. 회사에 주장을 하는 게 니네도 계속 불구로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잠깐 네. 그런 것이 이제 언론의 산케이 신문. 네. 그다음에 이제 많은 잡지들이 그렇고 일본을 대표하는 뭐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네, 네. 뭐 마이니지 신문 리버럴하죠. 리버럴 하지만은 그거는 일본에서 리버럴이고 우리가 볼 때 다 보수적입니다. 네네. 다 보수적이고 한겨레 같은 신문은 없습니다. 일본에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쓰는 표현은 보수입니다. 네네. 우익이란 말은 우익은 그 사람들을 마정은 나쁘게 말하고 폄훼하는 표현이 우익이고 한국은 거기다가 극우익이라고 구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표현하기는 이제 아베 같은 그건 한국의 표현이고 구구 뭐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는 아베나 이런 사람들은 다 보수 정치라고 우리가 볼 때는 우익 정치가 그렇게 결국은 그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주관적인 형용사의 네. 선택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